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PSA 그룹의 고급 브랜드죠. DS 오토모빌이 만든 DS7 크로스백인데요. 네, 사실 이와 같은 브랜드가 공식화된 것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3년여에 걸친 개발 시간을 갖고 탄생한 것이 바로 DS7 크로스백인데요. 네, 소형차를 중심으로 만들어 왔던 것이 프랑스 브랜드인 만큼 조금은 볼륨이 커진, 거기에 고급화된 차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떤 노하우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의심을 기대 이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끝날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푸조를 볼까요? 회사 역사만 200년이 넘습니다. 자동차 제조 사업을 시작한 것이 1896년이니까 1926년 설립된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인 인디500, WRC, 다카르 랠리, 르망 24시에서 수많은 우승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도 좋은데 소형차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시트로행도 1919년 설립돼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WRC, WTCC 등의 레이스에서 많은 우승을 했지만 역시나 소형차가 중심입니다. 르노도 1899년 설립됐고 1977년부터 F1에 참전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차만 만들죠? 하지만 작정하고 세계 최고의 고급 모델을 만드는 부가티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는 극과 극의 자동차만 만들고 있네요. 그런 프랑스 자동차 업계에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DS 오토모빌인데요. 프랑스어로 여신이란 뜻의 DS를 영문으로 간단하게 표기한 것으로 시트로행의 역사적인 모델인 DS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내놓은 첫 모델이 DS7 크로스백입니다. 모델명에 7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대형급 모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DS7은 컴팩트급에 속하는 C세그먼트 SUV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정도가 꼽히고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메르세데스 벤츠 GLB나 아우디 Q3가 같은 그룹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존재감 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DS 윙스라고 불리는 그릴, 다시 그릴을 감싸는 장식이 눈길을 끌죠. 그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멋을 냈습니다. 범퍼에는 세로형 주간 주행등도 있네요. 헤드램프도 독특합니다. DS 액티브 LED 비전 헤드램프라고 불리는데요. 시동을 걸면 180도 회전하며 빛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 조작 방향에 맞춰 조명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를 6가지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측면부 스타일은 SUV 모습이지만 최근 유행하는 루프라인을 살리고 있네요. 휠 디자인도 멋스럽죠? 후면부 램프도 눈길을 끕니다. 파충류의 비늘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범퍼의 기교를 통해 한층 멋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머플러는 디자인으로만 꾸몄고 실제 머플러는 범퍼 하단에 있습니다. 앞뒤 방향지시 등 모두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외관은 트림 구성에 따라 피아노 블랙으로 스포티한 멋을 내거나 크롬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모델로 나뉘어 국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인테리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별화를 두고자 했습니다. 가죽이나 알칸타라와 같은 소재는 촉감이나 균일도, 심지어 냄새까지 심사해서 선정됐습니다. 가공에만 21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박음질 장식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의 컨트롤 스위치는 크리스탈 소재입니다. 인테리어 테마는 두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스포티한 성격의 퍼포먼스 라인과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리볼리로 나뉘는데요. 퍼포먼스 라인은 알칸타라를 폭넓게 사용한 실내가 특징입니다. 리볼리는 다이아몬드 박음질 장식과 엄선된 가죽을 썼고요. 계기판은 12.3인치입니다.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영역을 운전자 취향에 맞춰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8인치 크기인데요. DS 특유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그래픽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상급 트림의 경우 센터페시아 윗부분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가 자리합니다. 시동을 걸면 180도 회전을 하면서 등장해 시선을 끄네요. 오버헤드 콘솔에도 다이아몬드 패턴 조명이 보이죠? 흥미로운 것은 터치가 아니라 모션 인식으로 조명을 켰다 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어레버 주위에는 독특한 패턴 무늬가 적용됩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가 사용하는 기요시의 패턴을 넣은 것입니다. 윈도우 스위치를 비롯해 버튼 배치도 독특하죠? 앞쪽 수납함에는 무선 충전기가 위치합니다. 시트에는 열선과 메모리, 쿠션 익스텐션 기능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통풍 기능이 없습니다.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트렁크 공간은 반듯하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 폴딩은 트렁크 쪽에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테일게이트도 전동식입니다. 잠시 DS7 크로스백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의 의도에 맞춰 차로 중앙을 조절할 수 있는 차로 유지 기능도 탑재됩니다. 프랑스차 특유의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시동 버튼, 윈도우 버튼, 크루즈 컨트롤, 인포테인먼트 메뉴 등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차를 처음 접한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사운드 시스템도 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상급 트림에는 프랑스의 음향기업 포칼 제품이 적용되는데요. DS7 크로스백 개발 과정부터 함께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DS 브랜드만을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일렉트라 하이파이 시스템으로 불리며 14개의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이 밖에 상급 트림 전용 장비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먼저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 꼽힙니다. 카메라와 지면의 높낮이를 감지하는 센서, 3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해 전방 노면 상태를 분석하고 서스펜션이 댐핑 값을 미리 바꾸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가속과 제동, 코너를 돌 때도 미리 노면을 읽어 최고의 성능 또는 승차감을 내도록 대비합니다. DS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은 차량이 주행하는 패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눈, 눈썹,
목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운전자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판단합니다. 이외에 테스트 모델에는 빠졌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방 상황을 보여주고 위험 경고도 해주는 나이트 비전도 탑재됩니다. 오리지널 DS는 역사적인 명차로 평가받는데요. DS7이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DS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영상에서는 화이트 컬러의 차와 이 옐로우 톤의 컬러를 가진 차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대의 차량의 색깔이 다른 것인데 사실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두 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차를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한 저희 PD들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DS7과 함께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주행 모드는 컴포트로 되어 있는데요. 임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죠. 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요. 자,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엔진 출력 자체가 2리터 디젤로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트렌드로 놓고 본다면 대부분 이제 180에서 190마력대 성능까지 뽑아내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반면 현재 엔진 2리터 배기량을 중심으로 177마력, 최대 토크 40.8kgm/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조사 측에서는 이제 4.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별로 의미는 없겠죠. 자, 토크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타사들과 발맞춤을 하고 있는데 마력 부분이 소폭 빠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마력 혹은 이제 그 이상이 부족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용 구간에서 느낄 때 어떤 답답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수치적인 성능은 충분한데 저속에서 답답한 그런 차들을 만나게 되면 고속에서는 문제 없지만 시내 주행을 할 때 이 마음 한구석이 왠지 그런 쉽게는 정말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행히 DS7 크로스백에서는 그런 점들을 느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변속기는 8단을 사용하고 있죠. 아이신에서 가져온 8단을 쓰고 있는데 변속기의 반응 속도 자체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급차를 지향하면서 조금의 승차감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린 그런 변속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표준적인 그런 이제 자동 변속기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놓고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8단이라는 기어비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각 단에서의 가속, 때로는 이제 감속을 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고요. 다만 이 변속기를 다룰 때 이 패들이 지금 보이죠? 패들이 너무 작습니다. 또한 컬럼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작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나오는데요.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 차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 핸들링을 중시하는 그런 프랑스 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스티어링 휠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분명히 조작성이 크게 좋아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DS7 크로스백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9.25초를 마크해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최근 이제 업데이트 됐었던 기아 K7 2.5와 유사한 성능으로 비춰집니다. 당시 K7 때는 이제 저속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다행히 현재는 이 토크가 생각보다 빨리 활성화가 되는 만큼 저속에서의 답답함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2리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투싼
또한 스포티지 이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로 놓고 본다면 랜드로버의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랜드로버 모델들이 이 소재는 상당히 좋은 것을 쓰는데 경량화 측면에서 가끔 아쉬움을 보일 때가 있죠. 때문에 어떤 실제 가속에서는 현재 이 DS7 크로스백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이때의 만족감이 높은 것이 프랑스 차의 특징인데요.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 모드를 택했기 때문에 이 댐핑 값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단단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어느 정도 잘 잡아내는 만큼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너무 이제 무지막지한 그런 것만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부분에서는 사실 프랑스 차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DS7 크로스백은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댐핑 모드를 잠깐 바꿔볼까요? 컴포트로 바꿔주게 되면 승차감에서 확실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SUV들, 이제 도시명 SUV로 진화를 하면서 이 성능,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쫓아갔지만 승차감이 좋지 않다 보니까 2열의 가죽을 태웠을 때 좀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부 국산차 같은 경우 그런 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 지인분들의 경우도 향후 차를 바꾼다면 나보다는 2열 승차감을 좀 중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DS7 크로스백이 보여주는 승차감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현재는 이 센서와 카메라를 통한 노면 스캔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트림 간 차이는 있지만 이 댐핑 컨트롤 기술이 들어간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바로 스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와 같은 스캔 기능은 사실 벤츠 S클래스를 통해서 시장에 먼저 선보여진 바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이제 서스펜션의 탄력성을 갖췄던 것이 사실 이제 DS라는 역사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 DS로부터 이 DS7 크로스백이 무엇을 받아왔는지 한번 그 얘기를 김선웅 기자에게 들어볼까요? 네, DS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시트로엥 DS3나 DS4 아니면 5 같은 모델이 꽤 잘 팔렸으니까 이것을 비싸게 파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DS 브랜드는 오리지널 DS의 많은 부분을 오마주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입니다. 전방의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노면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4개의 서스펜션을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서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기술은 1955년 오리지널 DS를 통해서 적용된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탑재가 된 것인데요. 유압을 사용해서 차량의 지상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시계입니다. 시동을 걸면 독특하게 회전을 하면서 사각형의 시계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자동차 속에 시계가 장착되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 1950년대만 해도 시계는 상당히 고가의 사치품적인 요소가 강했고 자동차에 시계가 탑재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DS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 디자인의 시계가 적용이 됐고 이 DS7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 오마주가 되면서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ED 비전 헤드램프인데요. 시동을 걸면 독특하게 회전을 하면서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런 신기술을 크게 어렵지 않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스란과 계약을 한다면 레이저 라이트도 탑재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기능이 오리지널 DS21이라는 모델에 탑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헤드램프가 함께 움직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DS7에서도 이 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DS 브랜드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재까지 이어와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고자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트로엥 브랜드는 푸조에게 인수가 됐죠. 네,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푸조에서는 시트로엥 DS의 그 브랜드 헤리티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DS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격상시키면서 내놓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경영진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제조사도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눈에 띈 것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들고 싶은데, 국내 시장의 경우는 과거에 뭐 BMW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와 같은 기능을 만들었지만 인증 문제 때문에 제네시스 BH가 나온 이후에 이런 기능들을 국내 시장에 탑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BS가 과거에 수입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판매하기가 힘들었겠네요. 네, 어쨌든 이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빨리빨리 검토가 되고, 지금 수입차들도 사실 인증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죠.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항상 이 신차가 나와도 늦게 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관계 부처에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강 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핸들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것이 DS7 크로스백인데요. 보통인 경우는 승차감과 핸들링 이런 점들, 코너링 성능까지 상당히 타협하기가 힘든 것인데, 확실히 푸조, 시트로엥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합니다. 지금도 차가 이제 뭐 말랑말랑하게 버텨주니까 뭔가 좀 흐느적거리고 이 자세를 쉽게 놓칠 것 같은데, 그런 점 없이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고요. 자, 그럼 이번엔 DS7 크로스백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 초반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차의 마일리지가 크게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완벽한 길들이기가 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현재와 같은 컨디션에서 최장 39m를 넘어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그런 제동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균 수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m대를 꾸준히 마크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뭐 단발적으로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성능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밀리는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 이 신뢰도를 보여준다는 측면, 항상 일정한 구간에서 차가 정지한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가 되는 만큼 그래도 이 DS 오토모빌이 세팅을 어느 정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도 생각보다 좋은 편인데요. 서스펜션이 차체를 지지해주는 능력도 상당합니다. 자, 지금처럼 코너를 이제 돌아나가고 있는 환경에서 자세 제어 장치를 끌 수 없는 것이 이제 또 프랑스 차들의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계점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셰시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 만족도도 있고, 타이어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라티튜드 시리즈, 그 중에 이제 투어 HP라는 모델이 사용되는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한계,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RE 타이어와 달리 이 OE 타이어는 제조사의 요구에 맞춰서 튜닝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미쉐린의 그 기술진들을 엄청나게 쪼아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을 갖게 된 것이 현재 DS7 크로스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적어도 핸들링, 코너링, 긴급 대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차체를 잘 잡아주는 자세 제어 장치.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차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우리보다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이와 같은 셰시,
또한 이제 모터스포츠 역사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해낸 브랜드들이 많죠. 네, 적어도 그와 같은 노하우들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거동 특성은 네, 이 정도면 사실 이제 SUV로서는 뉴트럴 쪽에 가깝긴 한데, 네,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언더스티어 쪽인데요. 그래도 뭐 자세조 장치의 적당한 개입,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인 운전 환경, 거기에 타이어 성능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만큼 이 정도면 원하는 라인을 어렵지 않게 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S7 크로스백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때의 정숙성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차가 정차해 있는 환경에서는 대부분 오토스탑 기능 때문에 엔진이 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차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래도 한 2-3dB 정도를 낮춰주면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족도는 보편적인 수준 정도는 되니까, 네, 뭐 주행 때는 큰 불만을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DS7 크로스백,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뭐 BRM, 크로노그래프 역시 뭐 프랑스 제조사의 것이고, 미쉐린 타이어 프랑스 제조사의 것이고, 그 외에 포컬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노멀 사양,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차가 두 대가 나오죠. 하얀 차가 나왔다가 옐로우 톤의 차가 나왔다가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환경을 두 군데서 찍다 보니까 이제 차의 색상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뭐 퍼포먼스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노면 스캔 기능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 이제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컬 사운드 시스템인데, 뭐 스피커 개수도 충분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회사들의 고급 사운드 시스템을 보면 뭔가 효과적인 측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입문형 사운드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현재 모델은 상당히 플랫한 그런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 뭔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승부하겠다라는 이 뭐 그룹의 혹은 이제 포칼의 노력이 가미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뭐 베이스가 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음향을 충분하게 재생시켜 주는 만큼 이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노멀 시스템의 경우도 네, 생각보다 좋은 밸런스를 냈기 때문에 이 노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포컬이라고 해서 확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점, 그래서 뭐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네,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뭔가 이 섬세한 그런 점들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네, 포칼 쪽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상급 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데, 대신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DS7 크로스백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테스트를 담당했던 기자가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물론 이제 속도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이제 리터당 24km 정도를 그냥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제 인증 연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까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연비를 보여줬고, 뭐 대부분의 고속도로 환경에서 정말 과속을 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리터당 20km 정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오토스탑 기능과 더불어서 이 저속에서의 일단 효율성을 잘 만들어준 만큼 이때의 연비 역시도 네, 리터당 10km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비를 이유로 디젤차를 택했다면 네,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이 PSA 그룹의 장점이 뭐 폭스바겐 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이 디젤 엔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네, PSA 그룹만큼은 항상 이제 정직한 그런 걸로 뭐 인증을 받고 뭐 여러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적어도 디젤 엔진에 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도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난 DS7 크로스백,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차가 나온 지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네, 의외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일부 이제 기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SUV 버전을 만들 때 이 정도의 느낌만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부분, 요즘에 이제 상향 평준화된 것이 이제 기술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이 차와 유사해진다면 만족감이 대폭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타면서 가장 만족했던 것이 이제 서스펜션 쪽이었는데, 네, 이 어떤 승차감을 중심으로, 때로는 이제 뭐 긴급대처 상황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재미난 그런 운전을 하더라도 서스펜션 자체가 잘 지지해 주는 만큼 어떤 차를 다루는 재미 측면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기능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뭐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었죠. 특히나 이 차의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다소 나는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DS7 크로스백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패들, 오늘도 지적을 했었죠. 또한 공조장치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프랑스인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 글로벌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다면 이 차가 갖는 만족감이 대폭 향상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후방 카메라, 이것도 지금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네, 이런 점들도 보완을 해주면 좋겠고요. 뭐 소소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오긴 했지만 이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들이 고급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강 고급 소재만 때려 넣고 이것을 고급차라고 우기지는 않았던 만큼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만족감 높은 그런 구성과 성능을 보여준 것이 이번 DS7 크로스백에서 잘 나타나서 좋습니다. 앞으로 나올 차량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데요.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꾸준하게 잘 살려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핸들링과 승차감 상당히 좋았죠. 거기에 프랑스 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잘 모아서 조합을 해놓은 DS7 크로스백을 만나봤습니다.